안녕하세요. 사내들이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지이드의 조분문 3편 낭독하겠습니다. 알리사가 정원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4월도 다 갈 무렵 내가 퐁그즈마르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은 아버지처럼 나에게 키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알리사가 뛰어나와 맞이해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곧 만난 첫 순간의 상식적인 인사로부터 서로의 거북스러움을 구해준 것을 알자 나는 곧 그녀의 마음씨를 기쁘게 생각했다. 알리사는 정원 깊숙한 곳에 있었다. 너무 멀리서부터 그녀의 모습을 찾아내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나는 정원 저쪽 어두침침한 오솔길로 빠져나가 서로 얽혀있는 나뭇가지 아래에 싸늘한 공기를 맡으며 그늘진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푸른 하늘은 내 기쁨인 양 찬란하게 빛나고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다른 오솔길로 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나는 그녀 모르게 그녀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내가 가까이 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거기 섰다. 마치 시간은 나와 함께 뚝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도 따를 수 없는 다시 없이 즐거운 시간, 행복 그 자체도 미칠 수 없는 감미로운 시간이라고.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 발소리를 알아듣고 그녀는 벼랑간 일어섰다.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자수 상자가 땅 위에 떨어졌다. 그것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로 팔을 내밀어 두 손을 내 어깨 위에 놓았다. 얼마 동안을 우리는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팔을 펴고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갸우시하고 아무 말도 없이 상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어질고 경건한 얼굴 위에는 어린아이다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거 봐, 알리샤. 12일간의 휴가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루라도 더 있진 않을 테야. 내일은 퐁그즈마르를 떠나라는 뜻을 전해주는 표시를 하나 정해놓기로 할까? 그러면 그 다음날 나는 군말 없이 떠날 테니까. 어때? 나는 느닷없이 외쳤다. 준비해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쉽게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저녁에 식사하러 내려올 때 제롬이 좋아하는 자수정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지 않거든. 그때는 좋아? 그럼 그것이 내 마지막 밤이 되겠구나. 떠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눈물도 흘리지 않고 한숨도 쉬지 않고 말이야. 작별 인사도 없이 알리사 곁을 떠나야지. 이 마지막 날 밤도 전날 밤과 조금도 다름없이. 어머나 아직 몰랐을까? 하고 의아해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야. 하지만 그 이튿날 아침 나를 찾아도 나는 벌써 없을걸? 이튿날 가서야 찾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내 입술로 가져가며 그대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마지막 날 밤까지 알아차릴 만한 일은 아무것도 비치지 말아야 해. 너도 떠나기 전날 어떠한 암시도 비춰서는 안 돼. 이 재회의 엄숙한 기분이 우리 둘 사이에 자칫하면 서먹서먹한 기분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서먹서먹한 기분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알리사하고 지낼 요 며칠이 그 옛날과 꼭 같으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앞으로 며칠간이 다른 날보다 특별한 것처럼 느끼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리고 우선 되도록이면 뭔가
얘기거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좋겠어. 그녀는 웃어댔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뭔가 둘이서 해볼 만한 일이 없을까? 우리는 정원 가꾸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쪼개어 여기에 썼다. 바로 얼마 전에 새로 온 정원사와 전에 있던 정원사가 바뀌는 동안에 정원은 2달이나 손질을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나무 손질이 우리를 바쁘게 했기 때문에 처음 사흘 동안은 서로 진지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잠자코 있을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침묵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친하게 지내는 습관을 되찾았다. 나는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이 습관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둘이 헤어져 있었다는 기억조차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내가 그녀의 마음에 관해서 가끔 느끼고 있던 의구심도 차차 희미해져 갔다. 알리사는 지난 가을의 슬픈 방문 때보다도 훨씬 젊고 예뻐 보였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나는 아직 알리사에게 키스한 적이 없었다. 매일 밤 나는 그녀의 윗옷 위에 금줄로 매단 조그만 자수정 십자가가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이 솟아올랐다. 뭐라고 할까? 희망이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확신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알리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리사를 의심할 수도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대담해져 갔다. 상쾌한 공기가 맑게 퍼져나가고 우리의 가슴이 꽃처럼 활짝 핀 어느 날 아침 나는 알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리사, 줄리에트도 행복해진 지금 알리사는 우리 둘이 이대로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 우리도. 나는 알리사 위에 눈을 던지며 천천히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빛이 놀랄 만큼 창백해졌다. 나 좀 봐. 알리사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는 입을 열었다. 제롬 곁에 있으면 이런 행복이 또 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난 행복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걸 믿어줘.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야. 알리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스러워지는 것. 너무나 나직한 목소리여서 나는 그것을 들었다기보다 그런 말이리라 추측할 따름이었다. 내 온갖 행복은 이제 날개를 펴고 나에게서 도망쳐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알리사가 있어주지 않으면 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녀의 무릎에 이마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슬픈 생각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알리사가 있어주지 않으면 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일이야. 이윽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흘러갔다. 그런데 저녁에 알리사는 자수정 십자가를 걸지 않고 나타났다. 나는 충실히 약속을 지켜 이튿날 새벽에 출발했다. 며칠 후 나는 다음과 같은 이상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셰익스피어의 시 몇 줄이 인용되어 있었다. 그 가락 다시 들려다오. 쓰러지는 듯 꺼지는 그 가락을. 오, 내 귀에 들리는구나. 오랑캐꽃 핀 언덕으로. 그 꽃 냄새를 빼앗아 날리면서 지나가는 달콤한 남풍처럼. 이제 그만두어. 그것도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달콤하지 못하나니. 나답지 않게 아침에 한동안 제롬을 찾아다녔지. 떠나갔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 약속을 지켜준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웠지.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지.
어딘가 덤불 뒤에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아 살펴보러 갔어. 그러나 허사였어. 제롬은 정말 떠나가 버린 거야. 고맙다고 인사할게. 그 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과 이상한 두려움에 쌓여 괴로움을 느꼈어. 이것은 꼭 알려주고 싶어. 이 생각, 이 두려움도 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제롬에게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한 것이 되고 그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제롬이 풍부지마리에 왔을 때 제롬 곁에 있으면서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이 이상한 만족감에 나는 처음에는 놀랐어. 이윽고는 불안했어. 제롬이 말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만족감. 아, 그거야말로 나를 불안하게 해. 내 기분을 제롬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두려워. 내 마음의 가장 격한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능숙한 궤변. 궤변치고는 얼마나 서투른 궤변이라. 능숙한 궤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지 특히 그걸 두려워해.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제롬은 말했지? 기억하고 있어? 그때 이 말에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제롬, 행복은 우리를 가득 채워주지는 않아. 채워줄 까닭이 없어. 달콤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움에 가득 찬 만족이라는 것도 나는 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한 만족이 그 속에 어떤 슬픔을 숨기고 있는지 지난 가을에 우리 두 사람 충분히 알았잖아. 진실한 행복, 아 주여, 그러한 만족감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믿게 해 주소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여전에 주고받은 편지 왕래가 지난 가을에 재회를 망쳐놓은 것처럼 요 며칠간의 추억이 이 편지를 슬프게 만들어. 내게 편지를 쓸 때 느끼던 황홀한 기쁨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편지라든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애정이 열망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가장 순수한 것을 온통 알아버렸어. 이제 와서는 나답지 않게 시비야의 오신호처럼 소리치는 거야. 자, 이젠 그만둬. 그것도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달콤하지 못하나니. 잘 있어, 나의 벗이여.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줄는지. 덕행이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나는 손발을 꼼짝할 수가 없었다. 모든 영웅적인 기분이 나를 현혹시켜 끌어들이고 말았다. 왜냐하면 사랑과 영웅주의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리사의 편지는 가장 용맹스러운 감격으로 나를 도취시키고 말았다. 나는 오로지 알리사를 위해 덕을 쌓으리라 마음먹었다. 하느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 어떤 험한 산길이라도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 길은 알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리라. 아, 대지가 제 아무리 갑작스럽게 좁아진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것은 결국 우리 두 사람만을 받쳐줄 테니까. 아, 나는 그녀의 교묘한 가면을 의심해 본 일이 없었다. 봉우리까지 다다르면 또 그곳에서 그녀가 다시 도망쳐 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긴 답장을 썼다. 나는 그 편지 속에서 얼마쯤 앞을 내다보았다고 생각되는 한 대목만을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는 가끔 내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내 덕행은 모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사랑이야말로 나를 나 이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만일 사랑이 없어진다면 나는 보통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위치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으리라. 오직 알리사와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라. 제 아무리 험악한 산길도 나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여겨진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그 뒤에 덧붙였는지 그녀는 내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하지만 제롬,
성스러워진다는 것은 좋고 싫은 것으로 정할 것이 못돼. 이것은 하나의 의무야. 이 말 아래 밑줄이 셋이나 그어져 있었다. 제롬이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롬도 이 의무로부터 피하지는 못할 거야. 이것이 전부였다. 우리의 편지 왕래도 이것으로 끝내야 했다. 어떤 절묘한 충고도 어떤 굳은 의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렇게 예감했다. 그러나 나는 또 애정이 넘치는 긴 편지를 썼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뒤에야 다음과 같은 그녀의 짧은 편지를 받았다. 버시여, 편지를 쓰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건 아니야. 다만 편지 쓸 흥미를 잃었을 따름이지. 제롬의 편지는 그래도 아직 나를 즐겁게 해. 하지만 이처럼 생각하면 점점 더 미안해질 뿐이야. 여름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당분간 편지하는 것도 그만두면 어떨지. 그 대신 9월 하순 2주일 동안은 함께 보내도록 해. 좋아? 좋다고 생각하면 답장은 필요 없어. 답장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을래. 그럼 제롬한테서 답장이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침묵은 그녀가 나에게 가한 마지막 시련임에 틀림없었다. 몇 달 동안의 공부에 이어 몇 주일의 여행을 끝마치고 퐁그즈마르로 갔다. 그때 나는 지극히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짤막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나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던 일을 어떻게 독자에게 빨리 납득시킬 수 있을까? 지금의 나로서는 그 후 나를 온통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저 비참한 때의 일을 적어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억지로 꾸민 가면 밑에서 사랑에 팔딱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나를 지금에 와서는 깊이 통탄하지만 처음에 나는 그 가면 밖에는 볼 수가 없었고 지난날의 내 연인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없다고 그녀를 비난했다. 아니야, 알리샤. 나는 그때 너를 비난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절망 끝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거야. 사랑이 낳은 저 침묵의 술책이며 가혹한 기교에서 얼마나 너의 사랑이 깊었는가를 측량할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너를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경멸인가 냉담인가? 그렇지는 않다. 견뎌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 망설였고 이 비참한 꼴을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곤 했다. 그처럼 내 불행의 원인은 미묘했으며 알리샤는 교묘하게 모르는 척했다. 대체 나는 무엇이 불만이었는가? 그녀의 대접은 어느 때보다도 애교가 있었다. 이보다 더 자상하고 상냥한 적은 없었으리라. 그래서 첫날 나는 그만 속아 넘어갔다. 무엇보다 납작하게 바싹 졸라맨 새 머리 모양이 얼굴 윤곽을 딱딱하게 하고 표정마저 아주 달라 보이게 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침침한 빛깔의 거칠거칠한 천으로 지은 어울리지 않은 위도시 그녀 몸매의 우아한 곡선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을 고치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었다. 바로 내일이라도 그녀가 손수 고치든가 내가 부탁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눈먼 장님이었던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없던 그러한 친절, 그처럼 자상한 보살핌에 더욱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열정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지의 번뜩임 같은 것을 또 입에 담기도 몹시 쓰라린 일이지만 또 애정보다도 예의를 찾아내는 것이 두려웠다. 저녁 때 객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늘 있던 자리에 피아노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몹시 낙심한 내 목소리를 듣고 알리사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아노는 수리하러 보냈어. 그러니까 몇 번씩 말하지만 그런 대로 쓸 수 있으니 제롬이 떠날 때까지 그냥 두면 좋았을걸. 네가 서두르는 바람에 큰 즐거움 하나가 없어졌잖아.
외삼촌은 엄하게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버지, 요즘 음률이 맞지 않아 제롬이라도 무엇 하나 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새빨개진 얼굴을 돌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내가 치는 걸 들을 땐 그다지 나빠진 것 같진 않던데 그래? 그녀는 얼마 동안 방 한구석에서 몸을 굽힌 채 긴 의자 커버에 치수를 열심히 재는 듯 아무 말 없다가 훌쩍 방에서 나가버렸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방에 돌아왔는데 그녀는 저녁마다 외삼촌이 늘 마시는 탕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알리사는 머리 모양이랑 윗옷을 바꾸지 않았다.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그녀는 전날 밤에 하다가 남은 바느질 일하기보다 헌 천조각 깁는 일을 또 시작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의자나 테이블 위에 긴 양말짝을 가득 담은 커다란 바구니를 놓고 거기서 줄곧 일감을 꺼냈다. 며칠 뒤에는 냅킨이나 혼잎을 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일은 그녀의 마음을 아주 빼앗아 버린 듯 그녀의 입술에는 표정도 없고 그녀의 눈에서 어떤 빛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알리사, 처음 만난 날 밤 알리사가 거의 딴 사람처럼 멋없이 변해버린 데 놀라 나는 큰 소리로 부르고 말았다. 아까부터 나는 알리사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으나 그녀는 내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왜 그래? 고개를 들면서 그녀는 말했다. 들리나 하고 불러봤어. 내 생각이 내게서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린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난 여기 있잖니. 하지만 이건 여간 조심해서 깁지 않으면 안 돼. 알리사가 일하고 있는 동안 책이라도 읽어줄까? 그렇지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정신 쓰이는 일을 뭐 때문에 시작했지? 어차피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뭐. 이런 일을 밥벌이로 하고 있는 가난한 여자들이 많잖아. 설마 절약하려고 이런 허튼 일을 하는 건 아닐 테지? 그녀는 곧 이처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 벌써 오래전부터 딴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 그 까닭은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 등을 털어놓았다. 말하면서도 그녀는 줄곧 미소 짓고 있었다. 이때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상냥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제롬은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지? 하고 말하는 듯 했다. 내 가슴속 깊이 이에 항변하는 모든 말은 이제 입술까지 나오지도 못한 채 목구멍에서 막혀버렸다. 어느 날 우리 둘은 장미꽃을 꺾었는데 그녀는 나에게 그 장미꽃을 자기 방으로 가져다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올해는 한 번도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다. 갑자기 나는 어떤 희망에 부풀어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갈 때면 언제나 어떤 감격 같은 걸 느끼곤 했다. 그 방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온화한 분위기가 감돌아 항상 알리사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의 침대 옆 벽에 두 장의 커다란 마사치오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내가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려 했다. 그때 문득 내 시선은 바로 그 옆에 책꽂이에 떨어졌다. 거기엔 그녀가 누워서 읽을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이 조그만 장서들의 절반쯤은 내가 그녀에게 준 책들이요. 절반은 우리 둘이서 같이 읽은 책들인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몽땅 치워지고 그 대신 신앙에 관한 통속적인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나는 그런 책에는 그녀가 눈도 거들떠보지 않기를 바랐다. 갑자기 눈을 들고 보니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알리샤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곧 그녀는 말했다. 용서해. 제롬의 얼굴이 우스웠어.
꽂아놓은 내 책들을 보고 얼굴빛이 갑자기 달라지니 나는 농담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었다. 아니, 알리샤, 정말로 이따위 책들을 요즘 읽고 있어? 그럼 그게 어떻다는 거지? 지성인이라면 구역질나고 아무런 맛도 없는 이런 것을 읽지는 못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제롬이 말하는 걸 잘 모르겠어. 이러한 책들의 저자는 그 생각하는 바를 열심히 글로 써서 꾸밈없이 얘기를 해주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난 이런 분들의 세계가 좋아. 이분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 나도 이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신앙에 어긋나는 그릇된 찬양은 전혀 하지 않게 됐어. 그럼 이런 것들밖에 읽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뭐 벌써 몇 달 전부터야. 게다가 책 읽을 시간도 이젠 별로 없어.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들게 했지? 그분 때문은 아니야. 다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 파스칼이야. 글이 좋지 않은 페이지를 우연히 읽었던 모양이지. 나는 답답한 듯한 몸짓을 했다. 그녀는 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마치 수업 과제를 암송해 들려주는 어린애 같은 말투로 그녀는 내 몸짓을 보자 잠깐 얘기를 도중에서 끊었으나 곧 그대로 계속했다. 과장된 말이란 사람을 놀라게 해. 그리고 그런 노력도 놀라워. 그러면서도 진실을 밝혀주는 건 아주 적어. 파스칼의 비장한 말투는 신앙이라기보다 회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돼. 참된 신앙이란 그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목소리를 떨거나 하는 건 아니야. 그런 떨림이나 눈물이야말로 파스칼의 음성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지. 하고 나는 대답하려 했으나 그런 용기는 나지 않았다. 알리사의 말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리사를 사랑하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그것들을 적어본다. 뒤에 가서 근사한 수사라든가 논리 같은 것을 덧붙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만일 파스칼이 현세의 생활에서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생활을 저울에 달았을 때 이쪽이 훨씬 무거울 거야. 무엇하고 비교해서? 그녀의 이상한 말에 놀라 나는 되물었다. 파스칼이 말하는 저 확실치 않은 무상의 행복과 비교해서 현세의 생활 쪽이 훨씬 무거울 거야. 그럼 알리사는 무상의 행복을 믿지 않아? 아무래도 좋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도 무상의 행복은 확실치 않은 대로 좋은 거야. 요새 읽은 파스칼에서 내가 얻은 건 다만 뭐지? 그녀가 말을 머뭇거리기에 나는 물었다. 그건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으리라는 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 그 밖의 일은 정말이지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한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잠시라도 위대한 어른들의 숭고한 모습을 뵈면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져 이상스러울 정도로 아까보다도 더 마음을 담아 미소 지으면서 똑바로 나를 쳐다보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이런 기분으로 대체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부터라도 알리사와 같이 이런 설교나 명상록을 꼭 읽어야 한다면 아니야. 제롬이 이런 것을 읽어서는 곤란해. 이런 것보다도 좀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녀는 내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을 떼어버리는 이러한 그녀의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듯이 말을 이었다. 내 머리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나서 울어버리고 싶었다.
눈물을 보면 그녀도 꺾일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벽난로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얼굴을 두 손에 묻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식사를 알리는 첫 번째 종이 울렸다. 어머나, 이러다간 점심 식사도 못하겠네. 내 걱정 말고 혼자 가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마치 장난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나중에 만나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해. 응? 이 이야기는 그 후에도 계속되지 않았다. 알리사는 늘 나를 따돌리고 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뜻밖의 일이 모면할 수 없는 급박한 중력성을 띠고 그녀에게 들이닥치곤 했다. 나는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차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집안일을 끝낸 뒤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밖에 없었다. 내가 본 그녀는 언제나 바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세하고 귀찮은 일에 얽매인 그녀를 보고 또 그녀 뒤를 쫓는 것을 단념함으로써 나는 그녀가 나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밖에 나누지 않는 것이 더욱 그런 느낌을 주었다. 알리사와 어쩌다 잠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도무지 어설프기만 해서 마치 어린애 얘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잽싸게 내 곁을 빠져나갔다. 멍청이 미소를 띠면서. 그럴 때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난 것처럼 멀리 물러가 버린 그녀를 느꼈다. 나는 가끔 그녀의 미소 속에서 어딘가 사람을 얕보는 것 같은, 적어도 어딘가 비꼬는 것 같은 걸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내 희망을 저버리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려 무던히도 노력했다. 대체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려 하는가? 그녀의 어디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제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 결국 나는 모든 불평불만을 내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돌려버렸다. 내가 행복하리라 기대하고 있던 나날은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렸다. 나는 멍청하니 이러한 날과 달이 달아나 버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 날수를 늘려보고 싶다거나 그 나날의 흐름을 더디게 해보고 싶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내 고뇌를 깊게 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 며칠 전 알리사는 나를 숲속의 벤치로 데리고 갔다. 그날은 아주 청명한 가을 저녁이었다. 전혀 안개가 끼지 않아 지평선까지 또렷이 떠올랐다. 나는 슬픈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내 불행이 생겼는가를 나는 침통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지금 제롬은 어떤 환영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환영이 아니야, 알리사. 가공이의 모습이겠지. 아, 나는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어. 알리사는 내 애인이었지. 나는 지금 그 알리사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알리사. 알리사, 알리사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였어. 옛날에 알리사는 어떻게 돼버렸어? 대체 어떻게 돼버렸냔 말이야. 그녀는 잠시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천천히 꽃을 꺾으면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이윽고 알리사가 입을 열었다. 제롬, 왜 솔직히 말하지 못해? 나를 전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야. 왜라니, 그건 참말이 아닌걸? 참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노여움을 띠고 소리쳤다. 왜라니, 지금만큼 알리사를 사랑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건 단지 옛날의 나를 생각해가며 그리워하는 거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약간 어깨를 들썩였다. 내 사랑은 현재의 것이지 과거의 것은 아니야.
내 밑에서 땅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움켜쥐고 매달렸다. 그 사랑도 딴 것과 함께 지나가 버리는 것이겠지. 내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알리사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거야. 그것도 차차 약해질 테지. 제롬이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알리사는 이젠 제롬의 추억 속에 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는 동안에 다만 알리사를 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 테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알리사를 대신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알리사 자신이 날 사랑한 일을 잊고 무섭게 날 괴롭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녀의 입술이 하얘지더니 바르르 떨리는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그녀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이 알리사의 마음은 변한 게 아니야. 그러면 딴 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녀의 팔을 잡으면서 나는 말했다. 그녀는 좀 더 분명한 말투로 말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 제롬은 그걸 말하려 하지 않지? 무엇을?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곧 나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제정신을 차렸다. 유일한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말다툼 끝에 나는 모든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알리사와 나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고 또 스스로 덕행이라 부르짖던 것에 대한 막연한 미움과 내 마음을 꼭 조이는 애절한 연정에 가득 찬 마음의 오라를 느끼면서 그런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뒤에 나는 퐁그지마르를 떠났다. 이 마지막 재회 때 애정을 과장했던 탓도 있고 해서 나는 열정을 거의 다 소모해버린 것 같았다. 알리사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처음에는 나도 반대를 해보았으나 그만 의의를 제기할 여지조차 없어지자 그녀는 내 마음속에서 더욱 생생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옳았으리라. 나는 환영밖에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일찍이 사랑한 알리사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알리사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말았다. 이 무서운 멋없는 변화에 내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다. 이 멋없는 변화도 요컨대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뜻할 따름이었다. 결국 나는 조금씩 조금씩 알리사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런 그녀로부터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둘레에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장식한 것에 불과하리라. 지금 그런 내 수고 끝에 얻은 피로 이외에 무엇이 남았다는 말인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었으니 알리사는 곧 자기 수준으로 평범한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나도 똑같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거기까지 내려간 알리사를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녀를 올려놓았던 저 높은 곳까지 그녀를 쫓아가려고 애쓴 괴로운 노력. 그런 것은 이제 와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덧없는 짓인가. 그처럼 품위를 높여놓지 않았던들 우리의 사랑도 그처럼 힘들지 않았을 것을. 아무튼 앞으로 대상이 없어진 사랑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외고집이란 것이지 충실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에 충실하다는 것인가? 잘못에 대한 충실일 따름이다. 가장 현명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던 차에 나는 아테네 학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았고 야심도 흥미도 없이 그러겠다고 승낙했다. 마치 떠난다는 생각이 탈출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꺼이 미소까지 지어 보이면서 마치 떠난다는 생각이 탈출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꺼이 미소까지 지어 보이면서
그런데도 나는 또 한 번 알리사를 만났다. 3년 뒤 여름도 다 가려는 무렵이었다. 바로 10달 전에 나는 그녀에게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기별을 받았다. 마침 그때 팔레스티나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나는 곧 알리사에게 긴 편지를 썼다. 이에 대한 답장은 없었으니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다. 어떤 구실로 르하브르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펑구즈말에 갔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거기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녀가 혼자 있는지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의례적인 방문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저 분명치 않은 기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들어가 볼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만나지도 말고 만나려 하지도 말고 이대로 떠나버릴까? 그렇다. 그렇게 하자. 나 혼자서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길을 걷자. 그리고 그녀가 지금도 또 앉으러 올지도 모르는 저 벤치에 가서 걸터 앉자. 내가 되돌아 가버린 뒤에 내가 온 것을 그녀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남겨놓을 것인가. 나는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꿈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를 만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자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슬픔은 거의 달콤한 웃으로 변해갔다. 나는 어느덧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길까지 와 있었다. 들키면 곤란하다 생각하고 나는 농가의 앞마당을 경계에 짓는 뚝을 따라 길 가장자리를 걸어갔다. 나는 알리산의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비탈진 한 지점을 기억했다. 나는 그리로 올라갔다. 낯선 정원사가 오솔길에 풀을 뽑고 있었으나 이윽고 내 눈에서 멀어져 갔다. 새 울타리가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개 한 마리가 짖어댔다. 거기서 꽤 떨어진 길 끝에 이르러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정원 돌담이 나타났다. 이 길과 나란히 있는 너도 밤나무 숲 근처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 채소밭에 조그만 문 앞을 지나려 할 즈음 나는 갑자기 그리로 해서 정원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안으로 잠근 빗장은 걸려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어깨를 대고 조금만 밀면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이때 사람 발소리가 났다. 나는 돌담 뒤로 몸을 숨겼다. 정원에 누가 나왔는지 숨어있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목소리를 듣고 알리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몇 발짝 앞으로 나와 약하디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제롬, 제롬이야? 그때까지 사납게 방망이질하던 내 심장은 딱 멎었다. 목이 타서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아까보다 좀 더 높은 목소리로 되풀이해서 불렀다. 제롬?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죄어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내가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있노라니까 알리사는 몇 걸음 더 앞으로 걸어나와 담을 돌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 갑자기 알리사를 느꼈다. 나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곧장 그녀를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잠시 동안 나 있는 쪽으로 몸을 굽혔다. 그 사이 나는 그녀의 가느다란 두 손을 키스로 묻어버렸다. 왜 숨어 있었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요 3년 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은 듯이 말했다.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지?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놀라서 다만 그녀의 말을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말했다. 벤치 있는 데로 가. 다시 한번 만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사흘 동안 저녁마다 여기 와서 오늘 저녁처럼
제롬 이름을 부르곤 했어. 왜 제롬은 대답을 안 했지? 알리사가 불쑥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도 않고 그대로 되돌아가려고 했어. 정신을 잃은 듯 싶었던 감동을 억누르고 나는 말했다. 그저 잠깐 르하브르에 왔다가 저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길을 좀 걸어보기도 하고 정원둘레를 돌기도 하고 가끔 알리사가 와서 앉는 일이 있으리라 싶은 저 앞 벤치에도 앉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요 사흘 동안 이곳에 와서 뭘 읽었는지 봐. 그녀는 내 말을 가로채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 묶음의 편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내가 이탈리아에서 써보낸 편지였다. 이때 나는 그녀 쪽으로 눈을 들었다. 그녀는 놀랄 만큼 변해 있었다. 그 야위고 해쓱한 모습이라든지 윤기 없는 살결이 내 가슴을 무겁게 조였다. 그녀는 내 팔에 기대어 무겁게 몸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무서워하는 듯 추워하는 듯 바싹 달라붙었다. 아직 상중이기 때문에 모자 대신 쓰고 있는 검정 레이스가 얼굴을 감싸고 있어 그녀를 더욱 창백하게 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마치 실신할 것 같이 보였다. 나는 지금 그녀가 퐁그즈 마리에 혼자만 있는지 궁금했다. 그것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 로베르가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줄리에트와 에두아르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들도 8월에 여기서 지내고 갔다고 했다. 우리는 벤치 있는 데까지 왔다. 둘이 벤치에 앉아서 얼마 동안 그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그녀는 내 공부에 대해 물었다. 나는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내게 공부도 이젠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주었으면 싶었다. 전에 그녀가 나를 실망시켰듯이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실망시켜주고 싶었다. 그것이 성공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원망과 애정으로 꽉 찬 기분에서 되도록 쌀쌀하게 얘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가끔 감동을 억제하지 못해 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러한 내가 한심스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해가 기울려 했다. 구름 한 조각이 아까부터 해를 가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저녁 해가 다시 지평선과 닿을락말락한 모습으로 우리 두 사람 정면에 나타났다. 텅 빈 들판에 몸서리를 칠 만큼 아름다운 빛이 가득 넘쳤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밑에 퍼져 있는 좁은 골짜기도 놀랄 만큼 풍족한 빛으로 가득했다. 이윽고 그 빛도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해질 무렵의 풍경에 압도되어 말없이 멍청이 앉아 있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황홀한 기분이 온 몸을 감싸며 스며드는 것을 느끼자 이제까지 원망스러웠던 마음도 구름처럼 사라지고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속삭임만이 들려왔다. 알리사는 몸을 수그린 채 나에게 기대고 있었으나 이윽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웃조거리에서 얇은 종이에 싼 조그만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을 나에게 주려는 기색이었으나 주저하더니 그만두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롬, 이건 내 자수정 십자가야. 사흘 전 저녁부터 가지고 나왔어. 오래전부터 제롬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대단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기념으로 제롬의 딸을 위해서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딸이라고?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알리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진정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 싫어.
그렇게 빤히 나를 쳐다보면 그렇잖아도 말하기 거북한 일이야. 하지만 이것만은 아무래도 말해야겠어. 이봐, 제롬. 언젠가 제롬도 결혼을 할 게 아냐?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줘. 나는 다만 내가 진심으로 제롬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벌써 3년 전부터 나는 제롬이 좋아한 이 조그만 십자가를 제롬의 애가 내 기념으로 그저 누구의 선물인 줄도 모르는 채 걸어줄 날이 오리라 생각했어. 그리고 어쩌면 그 애에게 내 이름을 붙여줄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끊었다. 나는 격렬한 말투로 소리쳤다. 그러면 왜 알리사가 직접 그걸 주지 않지?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줘. 나는 다만 내가 진심으로 제롬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벌써 3년 전부터 나는 제롬이 좋아한 이 조그만 십자가를 제롬의 애가 내 기념으로 그저 누구의 선물인 줄도 모르는 채 걸어줄 날이 오리라 생각했어. 그리고 어쩌면 그 애에게 내 이름을 붙여줄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끊었다. 나는 격렬한 말투로 소리쳤다. 그러면 왜 알리사가 직접 그걸 주지 않지? 그녀는 얘기를 계속하려 했다. 그녀의 입술은 흐느끼는 아이의 입술처럼 떨렸다. 그러나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신비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천사 같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알리사, 그럼 내가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거지? 내가 알리사 말고 딴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건 알리사도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며 나는 정신없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거의 난폭스럽게 그녀를 부둥켜 안고 미친 듯이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잠깐 동안 나는 나에게 몸을 아주 내맡기고 기대어 있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매가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 눈은 감겨졌다. 그때 나는 아무 것에도 비길 수 없이 올바르고 시원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둘을 불쌍히 여겨. 제롬, 제발 우리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지 마. 아마도 미련이 남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처럼 나를 사랑해 주었다면 왜 나를 계속 멀리했어? 나는 처음에 줄리에트가 결혼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알리사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분은 나도 알아. 줄리에트는 좌우간 행복해졌어. 그건 알리사 자신이 나에게 한 말이야. 그 후 나는 오랫동안 알리사가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우리 둘만 남았잖아. 아, 지난 일을 슬퍼하는 건 그만둬. 나는 벌써 책장을 다 넘겨버렸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알리사. 아니야, 벌써 늦었어. 그만 놓치고 말았어. 사랑을 가지고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것을 서로 넘겨다본 날부터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제롬. 덕택에 내 꿈은 높은 곳에 올라갔어. 이 세상 어떤 만족도 이 꿈을 상처 입힐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이야. 나는 우리가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생활을 이따금 생각해 봤어. 우리의 사랑도 만일 그것이 완전한 것이 못 된다면 나는 그대로 그걸 참아내지는 못했을 거야. 알리사는 우리가 각자 혼자 사는 생활을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단 한 번도 없어. 그렇다면 알리사도 알 거 아니야. 3년 동안을 나는 알리사 없이 비참하게 방황하고 있었어.
저녁 해가 떨어지고 밤이 왔다. 추워졌어. 그녀는 일어서면서 두 번 다시 팔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숄로 몸을 꼭 감쌌다. 제롬은 성서의 한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 그 한 구절이 그 무렵에 우리를 불안하게 한 거야. 그 뜻을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것을 완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알리사는 항상 그 말을 믿고 있어? 믿지 않아선 안 돼. 우리는 한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걸었다. 그녀가 말했다. 더 좋은 것, 제롬, 그걸 생각해 본 일 있어? 그때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 사이에도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더 좋은 것. 우리는 다시 아까 알리사가 나오는 것을 본 채소밭 문 앞에 왔다.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잘 가. 그만 여기까지만. 그럼 잘 가. 사랑하는 벗. 이제부터 더 좋은 것이 시작될 거야. 문이 닫히고 그녀가 빗장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 문에 기댄 채 쓰러졌다. 그리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참을 흐느꼈다. 견딜 수 없는 불안한 마음에 나는 며칠 뒤 줄리엣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그녀에게 퐁그즈마르를 찾아간 일과 알리사의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것, 그녀가 몹시 야윈 것이 걱정된다고 적어 보냈다. 그녀에게 알리사를 잘 보살펴주고 또 알리사에게 더는 기대할 수 없는 그녀 소식을 종종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한 달도 채 못 되어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제롬 오빠, 오늘은 아주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엾은 알리사 언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오빠 편지에 쓰여있던 여러 가지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언니는 이렇다 할 병도 아닌데 점점 쇠약해졌어요. 알리사 언니는 오빠가 다녀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갑작스레 퐁그즈마르를 떠났습니다. 언니가 집을 뛰쳐나간 것을 안 것은 로베르의 편지를 받은 뒤였어요. 알리사 언니는 좀처럼 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로베르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집을 나간 것조차 몰랐을 거예요. 저는 로베르에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알리사 언니를 내보낸 것과 언니를 따라 곧바로 파리로 가지 않은 것을 심하게 나무랐어요. 이때부터 사실 알리사 언니가 있는 곳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겠어요? 만날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길도 없고. 로베르가 며칠 뒤에 파리로 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알렸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불안 속에 마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에두아르가 찾아 나셨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마침내 에두아르는 알리사 언니가 몸을 숨긴 조그만 요양원을 찾아냈어요. 아, 그러나 그때는 벌써 늦었어요. 나는 마침 때를 같이하여 알리사 언니의 죽음을 알리는 원장의 편지와 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한 에두아르의 전보를 받았어요. 마지막 날 알리사 언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의 봉투 위에 우리 주소를 적고 또 한 장의 봉투 속에는 르아브르의 공증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넣어 두었습니다. 공증인에게로 보낸 편지는 언니가 유언으로 적은 거예요. 이 편지 속에는 오빠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알려드리겠어요. 엊그제 지낸 장례식에 에두아르와 로베르가 참석했습니다. 관을 따라간 것은 두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몇몇 환자들도 꼭 시계에 참석해 그 유해를 따라 묘지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어요.
나는 아이의 해산이 며칠 안 남아서 슬프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롬 오빠, 저는 이 비통한 소식이 오빠에게 미칠 깊은 슬픔을 알아요. 이 편지를 쓰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틀이나 자리에 누운 채여서 맘먹은 대로 쓸 수가 없군요. 그렇다고 남편 에드와르나 로베르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아 우리 두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던 언니의 일을 오빠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는 오빠를 만나봐도 좋을 것 같군요. 언제든 볼 일이나 유람차 님의 오시는 일이 있거든 들러주세요. 남편도 만나 뵙고 싶어 하니 둘이서 알리사 언니 얘기라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롬 오빠. 슬픈 마음으로 키스를 보냅니다. 며칠 뒤 나는 알리사가 유언으로 퐁그즈머리의 집을 로베르에게 남기고 다만 그녀 방에 있던 것 전부와 그녀가 지정한 몇 가지 가구는 줄리에트에게 보내줄 것을 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생전에 내 앞으로 봉해둔 서류를 받았다. 나는 또 내가 받기를 거절한 조그만 자수정 십자가를 알리사가 자기 목에 걸어달라고 해서 에두아르가 그 말대로 손수 목에 걸어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공증인이 나에게로 보내준 봉투에는 알리사의 일기가 들어있었다. 나는 거기서 많은 페이지를 여기에 옮기기로 하겠다. 설명은 달지 않겠다. 독자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이며 전하려 하더라도 몹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동료를 충분히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리사의 일기. 애기 비브에게 그저께 르아브르를 출발, 어제 님 도착, 나의 첫 여행. 집안일이나 부엌일 걱정 없이 계속되는 가벼운 무료함 속에서 오늘 1880 몇 년 5월 23일 마치 25번째 생일날부터 나는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함께하는 길동무로 삼으려고. 왜냐하면 내 일생 중에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나는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외국이라고 해도 좋을 낯선 고장에 와서 아직껏 이 고장과 나를 맺게 해줄 만한 특별한 인연이 없다. 이 고장이 내게 얘기해 주는 것은 노르망디가 내게 얘기해 준 것과 또 내가 퐁그즈 마리에 실증 낼 줄 모르고 귀를 기울이던 것과 별다른 것이 없을 게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 계시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남쪽 나라의 말은 배운 적도 없어서 단지 놀라움으로 들릴 뿐이다. 5월 24일 줄리에트는 내 곁에 있는 긴 의자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둘레가 활짝 트인 회랑은 이탈리아식으로 지은 이 집에 매력을 더해준다. 여기서 그대로 모래를 깐 앞돌로 나가게 되고 또 정원으로 연결된다. 줄리에트는 긴 의자를 떠나지 않고서도 잔디밭이 연못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연못에는 갖가지 빛깔의 지보리떼가 파닥거리고 두 마리의 백조가 헤엄을 치고 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마르는 일이 없다는 냇물이 연못을 가득 채우고 정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정원은 점점 거칠어져 작지만 울창한 숲이 되어버린다. 냇물은 그런 정원을 빠져나와 말라빠진 불모의 잡초, 벌과 포도밭 사이에서 점차 좁아졌다가 이윽고는 아주 가늘어지고 만다. 에두아르 테시에르는 어제 아버지께 정원이랑 농원, 술창고랑 포도밭 등을 돌아가며 보여주었다. 그동안 나는 줄리에트 곁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일찍부터 정원을 보러 혼자 산책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보는 수많은 초목들, 그들은 정원 끝 가까이 수풀이 우거진 좁다란 빈터를 둘러싸고서 발이 닿으면 보드라운 잔디밭 위에 그 가지와 잎사귀가 늘어져 요정들의 합창을 권유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내 감정이 퐁그즈 마을에서는 그처럼 깊이 그리스도교적이었는데 이곳에 오자 나도 모르게 신화적으로 변하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약간 화도 난다. 그러나 일종의 두려운 기분도 종교적인 것으로 그것이 점점 나를 압도해 온다. 나는 이런 말을 중얼거려 보았다. 여기에 성스러운 숲이 있다. 공기는 수정처럼 투명했다. 이상한 고요가 떠돌고 있었다. 내 심장은 사납게 소리내며 뛰었다. 한동안 나는 나무에 기댄 채 서 있었다. 5월 26일 제롬에게선 여전히 편지가 오지 않는다. 르하브르로 편지를 띄웠다 하더라도 이리로 되돌아올 텐데 내 불안한 마음은 오직 이 일기에만 밝힐 수 있을 따름이다. 어제 갔던 소풍도 사흘 전부터 올리고 있는 기도도 제롬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이 마음을 결코 풀어주지는 못했다. 오늘은 별로 쓸 것이 없다. 애기 비부에 온 뒤부터는 이상스레 울적한 기분에 휩싸여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이 기분도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저 기쁜 기분도 실은 이 울적한 심사를 감싸고 있는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월 27일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가 있을까? 내가 줄리엣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론에 의해서다. 나는 나의 행복을 줄리엣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처럼 바라던 그 행복을 줄리엣는 손쉽게 잡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행복은 우리 둘이서 행복이란 반드시 이런 것일 거라고 마음에 그리던 것과 그 얼마나 다른 것이었던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나는 괴로워진다. 이 얼마나 착잡한 심정이냐. 그렇다. 줄리엣가 내 희생과는 관계없이 그것과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그것도 줄리엣는 행복해지기 위해 처음부터 내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심이 무섭게도 내 마음에 되살아와서 나는 모욕당한 것 같아진다.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 내 희생은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다 한 것인가? 나는 마치 주님도 나에게서 그런 희생을 바라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져 모욕당한 것 같기만 하다. 그럼 이 희생을 다하기란 나에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5월 28일 이와 같이 내 슬픔을 분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나는 벌써 이 일기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 같다. 슬픔은 죄의 한 형태이다.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미워하고 거기서 내 영혼을 구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 일기는 그 행복을 내 마음속에서 되찾아내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라야 한다. 슬픔은 얽혀 흐트러진 마음이다. 나는 행복을 분석해보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6월 10일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일기를 이제야 다시 쓰기 시작한다. 귀여운 리즈가 태어났다. 줄리엣 곁에 붙어서 기나긴 밤을 새우는 일이 계속되었다. 편지로 제롬에게 써보낸 그런 것들은 모두 여기에 다시 쓸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많은 여자들에게 공통된 너무 자주 쓴다는 그 참을 수 없는 결점을 피하고 싶다. 이 일기를 자기 완성을 위한 거울로 삼고 싶다.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적어놓은 노트라든가 그 책들 속에서 베껴낸 토막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퐁그즈마르에서의 날짜로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 나는 그것을 의심해 볼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렇건만 줄리에트 곁에 있을 때의 이 불만족, 불안한 감정이 어째서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일까? 이 행복이 너무나 실제적이요, 너무나 쉽사리 손에 들어와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영혼을 죄고 질식시키는 것 같이 생각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행복보다는 행복의 발걸음 아닐까? 나는 생각해 본다. 아, 주님이여, 너무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행복에서 저를 멀리 있게 해 주소서. 제 행복을 주님이 계신 곳까지 물러가게 하시고 그것이 오는 것을 더디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소서. 많은 페이지가 이 뒤로 찢겨져 있었다. 아마도 르아브르에서의 우리의 쓰라린 재회가 적혀 있었던 모양이다. 일기는 이듬해에 가서야 계속되고 있었다. 날짜가 없지만 그것은 확실히 퐁그즈마리에 있을 때 쓴 것임에 분명했다. 가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그는 나를 설명해주고 내게 자기를 발견시켜준다. 그가 없으면 나는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가끔 나는 내가 그에게 느끼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이란 것일까 하고 의심해 본다. 알 수가 없다. 보통 남이 사랑에 대해 그려내고 있는 것과 내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른 채 그를 사랑하고 싶다. 무엇보다 그가 모르게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 없이 지내는 것 중에 나에게 무엇 하나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내 덕행은 모두 오직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내 덕행은 힘을 잃고 끊어질 것만 같다. 나는 피아노 연습을 좋아했다. 날마다 조금씩 진보되는 것 같았으니까. 외국 책을 읽는 즐거움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리라. 자기 나라 말보다도 딴 나라 말을 좋아한다든가 외국 작가에 비해서 자기 나라 작가가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내용이나 감동을 더듬어 나가는 데에서의 가벼운 곤란과 그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긍지 같은 것이 지적인 즐거움 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혼의 만족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길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내게 내세라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럼 제롬, 내게 그건 희망 이상이야. 그건 확실해. 하고 나는 선뜻 외쳤다. 그러자 내게는 갑자기 이 말 속에 내 온 신앙이 담겨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물어봐도 괜찮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는 덧붙여 말했다. 신앙이 없었다면 알리사가 하는 일도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 역시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어.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수밖에. 그렇지 않다면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아니야, 제롬. 우리의 덕행을 끊임없이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사랑이 추구하는 건 역시 보상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 보상받으려는 생각은
올바른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될 거야. 덕행이라는 것도 영혼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장식의 역할도 하지 못해. 다만 그것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한 형식에 불과해. 아버지의 건강이 또 좋지 않다. 대단치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요즘 사흘내리 우유만 드신다. 어젯밤 제롬이 제 방으로 올라가 버린 뒤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던 아버지가 잠깐 동안 나 혼자 남겨두고 방을 나가셨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앉았다기보다는 좀처럼 없는 일이지만 옆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알 수 없다. 옷 밖으로 삐죽이 나온 내 발끝을 불빛이 비춰주었다. 나는 옆으로 누운 채로 그저 무심히 그걸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 방문 앞에 서 계신 채 상냥한 듯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픈 듯한 얼굴을 하고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북스러운 생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짓을 하시고서 내 곁에 앉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밤도 어지간히 깊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어떻게 두 분이 결혼하게 되셨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또 처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를 얘기해 주셨다. 아버지, 오랜 주저 끝에 드디어 나는 말했다. 어째서 오늘 밤에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아까 응접실에 들어와서 문득 긴 의자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널 보았을 때 잠깐이지만 내 어머니를 다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키물었던 것은 바로 그날 저녁 제롬이 선체로 내 위에 몸을 굽히고 안락 의자에 기대어 내 어깨 너머로 마침 내가 보고 있던 책을 들여다보며 읽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나는 제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숨결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몸의 훈기며 떨림이 내게 전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계속 읽는 척하고 있었으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산란해져서 나는 다급히 의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다행히도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기에 나는 잠시 방을 떠날 수 있었다. 마음속에 회원처럼 되돌아오는 추억에 사로잡혀 나는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제롬, 몸짓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을, 때때로 내가 그 몸짓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를 위해 아름다워지기를 바랐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완성을 지향했던 것도 모두 그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 완성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그가 없는 편이 좋다는 것. 아, 주여,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르치심 중에서 가장 내 영혼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덕행과 사랑이 서로 어울리는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랴. 할 수 있는 한 사랑한다는 것, 변함없이 더욱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한다는 것 말고 덕행이란 것이 또 있을까? 이런 의문이 때때로 내게 일어난다. 또 어떤 날에는 자연스러운 기울임을 덕행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 마음을 끌어당기는 궤변, 허울 좋은 권유, 행복의 짓궂은 신기루여. 오늘 아침에 읽은 라브리에르의 저서 속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인생에는 가끔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심히 즐거운 쾌락, 심히 기분 좋은 희망이 여러 가지 있다. 금지는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들 쾌락이나 희망이 용납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덕행으로서 물리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자만이 이것들의 커다란 유혹을 초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여기서 변명을 생각해냈을까? 저 사랑의 유혹보다도 더욱 강한, 더욱 기분 좋은 유혹이 은근히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일까? 아,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저쪽 기습까지 한꺼번에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아, 지금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님과 그와의 사이에는 오직 나라는 것만이 장애라는 것을. 그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맨 처음 그의 나에 대한 사랑이 그를 주님 편으로 인도한 것이라면 지금 그를 방해하고 있는 건 역시 이 사랑이다. 그는 나 때문에 머뭇거리고 치우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우상이 되어 그가 덕행 속으로 좀 더 깊이 나아가려는 발을 붙들고 있다. 두 사람 중 누구든지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나는 비루한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넘어갈 수가 없어 절망하고 있다. 저를 용서하소서 주여 제게 힘을 빌려주소서 그에게 이젠 다시 나를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 공덕에 비해 한없이 뛰어난 그의 공덕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령 오늘 제 영혼이 그를 잃고서 울며 슬퍼하더라도 그것은 먼 후일 주님의 품속에서 다시 그와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소서. 아, 주여, 그 영혼이 지금까지 그보다 더욱더 주님께 어울리겠나이까?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일을 위해 태어난 그가 아니겠나이까? 그가 저 때문에 걸음을 멈추려 하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그를 사랑해야 합니까? 일요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 5월 3일 월요일, 행복은 거기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 그가 잡는 대로. 그것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련만.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마침내 희생을 각오했다. 월요일 저녁, 그는 내일 떠난다. 그리운 채로 나는 언제나 너를 끝없는 열정으로 사랑해. 그러나 결코 나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나의 이 눈, 이 입술, 이 영혼에게 강요하고 있는 계율은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이제 너와의 작별은 나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것이며 또 쓰디쓴 만족이 되기도 하는 거야. 나는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막상 행동의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어리석은 것이 될 뿐이다. 이미 나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다. 나로 하여금 그로부터 달아나게 하는 그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건만 슬프게도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에게서 몸을 빼고 만다. 주여, 제롬과 저 둘이 서로 의지해 가며 모두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인생 항로를 따라 마치 두 사람의 순례자처럼 한 사람이 때때로 상대방을 보고 내게 기대시오. 필요하거든 하면서 아니 주여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7월 4일 벌써 6주일도 더 일기를 펴지 않았다. 지난달 것을 다시 읽어보니 잘 써보려는 어리석고 고약스러운 조심성 아래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 이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없어도 지낼 수 있기 위해 시작한 이 일기 속에서까지 역시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잘 썼다고 생각되는 페이지는 몽땅 찢어버렸다. 어떤 마음에서 썼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실은 그에 대한 것을 쓴 곳은 죄다 찢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몇 페이지를 뜯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나는 적잖은 긍지를 느꼈다.
무언가 공을 세운 것 같았고 뜯어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7월 6일 나는 책꽂이에 책을 처분해야 했다. 책에서 책으로 내가 그를 피해도 다시 그를 만나게 된다. 그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펴는 페이지 속에서도 그가 그 페이지를 읽어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그의 흥미를 끄는 것들 뿐이다. 내 생각은 그의 생각과 똑같은 형태를 갖는다. 두 사람의 생각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즐길 수 있던 무력과 똑같은 것 같다. 때때로 나는 그의 문장투에서 빠져나오려고 일부러 형편없이 써본다. 그러나 그에게 맞선다는 것은 아직 그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당분간 성서, 예수를 본받아서를 포함시켜도 좋다. 말고는 읽지 않기로 했고 이 일기에 쓰는 것도 성서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구절만 날마다 적기로 정했다. 이 뒤에 나날의 양식이니 하는 것 따위가 계속 적혀 있었다. 7월 1일부터 매일 성서에서 뽑은 말들이 하나씩 덧붙여 있었다. 여기에는 주석들이 붙은 부분만을 옮겨보기로 한다. 7월 20일 너에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는 제롬을 위해서만 간직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을 가난한 자를 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제롬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주님이시여 제게 용기를 주소서. 7월 24일 다시 예수를 본받아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대가 덕을 찾을 때 그때 어떠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며 또 어떠한 기쁨을 남에게 주겠는가를 그대가 안다면 이때 그대가 마음을 기울여 노력할 것을 나는 믿는다. 8월 10일 주여 제가 당신을 향하여 뛰노는 어린애 같은 신앙의 마음과 천사들의 이 초인간적인 음향으로 소리칠 때 이들 모든 것은 제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과 저 사이에 어디를 가나 그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8월 14일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아 주여 제게 힘을 주소서. 8월 20일 나는 안다. 이 슬픔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 마음속에서 희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여 그에게서만 알게 해주시던 그 기쁨을 지금은 주님에게서만 얻도록 해주소서. 8월 28일 이 무슨 속되고 너절한 덕행에 이르고 말았을까? 스스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구한 탓일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싶지 않다. 이 무슨 비열한 짓이냐? 언제나 주님께만 힘을 빌려야 하다니 이제 모든 내 기도는 하소연에 지나지 않으리라. 8월 29일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이토록 간결한 말씀이 오늘 아침 무엇으로도 풀어주지 못하는 슬픔 속에 나를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들판으로 나갔다. 나도 모르게 자꾸 되풀이하고 있던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눈을 가득 채웠다. 나는 황량한 넓은 발판을 바라보았다. 농부가 몸을 굽히고 힘들여 밭갈이 하기에 여념이 없다. 들에 핀 백합꽃, 하오나 주여 그 백합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9월 16일 오후 10시 나는 또 그를 만났다. 그는 여기 이 지붕 밑에 있다. 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잔디를 비추고 있다. 내가 이 몇 줄의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도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가 나를 단념해 버리도록 이렇게 굳게 마음먹은 나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잔인한 대화, 하마터면 마음이 흐트러질 뻔했지만 겉으로는 무감각과 냉정을 가장했다.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도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주님은 반드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며 또한 싸움을 회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승리를 거두었을까? 제롬이 내게 걸고 있는 사랑이 예전보다 조금은 못해졌을까?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바라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그를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 주여, 그러나 그를 제게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 마음과 제 몸이 망쳐져야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파스칼 이야기를 했다. 내가 제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무슨 부끄럽고 바보스러운 소리를 입에 담았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괴로웠지만 오늘 저녁 나는 그 말이 신을 모독하는 말처럼 생각되어 뉘우치고 있다. 나는 묵직한 팡새를 다시 뽑아 들었다. 이 일기의 첫째 권은 여기서 끝나 있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또 하나의 일기첩은 찢어버린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알리사가 남긴 서류 중에는 1호부터 3년 후 다시 퐁그즈 마르에서 9월에 즉 둘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대하기 조금 전부터 쓴 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9월 17일 주여, 당신을 사랑하며 잘 받들기 위해서는 제게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아십니다. 9월 20일 주여, 저에게 그를 주소서. 주님께 제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단 한 번만 더 그를 만나게 해주소서. 주여, 저는 주님께 이 마음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제 사랑이 당신께 부탁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제 남은 목숨을 오직 주님께만 바치겠나이다. 주여, 이 철없는 기도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이 입술에서 그의 이름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 고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에게 소리쳐 호소합니다. 이 비탄 속에 정녕 저를 버려두지 마소서. 9월 21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여, 감히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용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설사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도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제 마음의 안타까운 소원을 어느 정도는 알아주시겠죠. 9월 27일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척 안정되어 있다. 거의 하룻밤을 묵상과 기도로 지새웠다. 그러자 갑자기 어렸을 때 성령에 대해 그려보던 공상과 비슷한 빛나는 평안이 나를 감싸고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기쁨도 그저 신경의 흥분에서 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 나는 곧바로 잠자리에 눕고 말았다. 내게서 이 커다란 행복의 기분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나는 이내 잠들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기분이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 지금 나는 그가 분명히 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9월 30일 제롬, 나의 벗. 나는 아직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형제보다도 더욱 한없이 사랑하고 있는 제롬. 그래, 나는 얼마나 저 너도밤나무 숲속에서 내 이름을 불렀는지 몰라. 매일같이 황혼이 오면 채소밭 살인문으로 나가서 이미 어둑해진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그 오솔길로 내려가곤 해. 너의 대답이 갑자기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 돌이 많은 저 벤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깜짝 놀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라고 말 거야. 10월 1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할 데 없이 맑은 하늘 속으로 해는 저물어 간다. 나는 그를 기다린다. 나는 바로 이 벤치 위에 그와 함께 앉아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벌써부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는 무척 기쁘다. 그는 저리로 오리라. 나는 내 손을 그의 손안에 맡기고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곁에서 숨쉬리라. 어제 나는 다시 읽어볼 생각으로 그의 편지를 몇 통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리움에 가슴이 메어 그 편지를 차근차근 읽어볼 수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좋아하는 자수정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언제였던가 지난 여름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동안 매일 밤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십자가를 그에게 주고 싶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그가 결혼해서 첫 딸을 낳으면 이 보석을 아기에게 선물하련다. 10월 2일. 내 영혼은 오늘 하늘 높이 둥지를 지은 새처럼 가볍고 명랑하다. 오늘에야 그가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큰 소리로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다. 지금도 그것을 여기 적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벌써 나의 이 기쁨을 감출 길이 없다. 항상 딴 데 마음을 두고 여느 때는 그토록 멍청하고 그토록 나에 대해 무관심한 로베르마저 눈치챌 정도다. 그 애가 물어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난처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저녁이 오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무엇인지 투명한 띠 같은 것이 어디를 보아도 그의 모습을 커다랗게 확대시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초점에 사랑의 모든 빛을 모아들인다. 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지. 주여, 제 앞에 행복의 커다란 문을 잠시나마 조금만 열어 보여 주소서. 10월 3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아, 그는 그림자처럼 내 팔에서 빠져 달아나 버렸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를 불러본다. 내 손, 내 입술은 헛되이 어둠 속에서 그를 찾는다. 나는 기도드릴 수도 잠잘 수도 없다. 나는 다시 어두침침한 정원에 나가보았다. 방 안에 있어도 집 안에 있어도 나는 무섭기만 하다. 너무도 슬퍼서 다시 한번 살인문 근처까지 가보았다. 혹시나 그가 돌아와 있다면 나는 불러보았다.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보았다. 나는 편지를 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나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 무슨 필요가 있어서 늘 그의 앞에 내 덕행을 과장했던가?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덕행에 무슨 가치가 있으랴. 나는 나도 모르게 제 주님이 내 입술에 올려놓으신 말씀을 배반했다.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은 무엇 하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제롬이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은 터질 듯이 괴롭고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진다. 내 슬픈 벗이여,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내 사랑을 전한 말 외에는 모두 마음에 두지 말아줘. 썼던 편지를 찢어버렸다. 또다시 썼다.
벌써 날이 밝았다. 새벽빛은 잿빛으로 눈물에 젖어 내 마음처럼 슬프다. 농원 쪽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제껏 자고 있던 모든 것이 다시 생활로 되돌아간다. 이제야말로 일어나라. 때가 왔도다. 편지는 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10월 5일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 질투가 많으신 신이여, 이번에는 부디 제 마음도 가져가소서. 모든 정열도 제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 하나 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디 힘을 주셔서 이 마음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나는 당신만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피해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처분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집과 이 정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저의 사랑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다만 손쉽게 팔아치울 수 없는 퐁크주마를 로베르에게 주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유언장을 썼으나 이에 필요한 서식을 거의 모른다. 어제 공증인을 만났을 때도 내 결심을 알아채고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리지나 않을까 두려워 충분히 얘기할 수 없었다. 유언장은 파리에 가서 보충해서 끝내기로 해야겠다. 10월 10일 여기 도착했을 때 너무 피로해 이틀 동안을 누워서 지내야 했다. 아무래도 좋건만 남들이 억지로 불러온 의사는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반대해 본들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수술이 겁이 나니 얼마간 기운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로 의사를 납득시켰다. 이름도 주소도 숨길 수가 있었다. 또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동안 나를 받아들여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요양원 사무실에 충분한 비용을 맡겨 놓았다. 방도 마음에 든다. 어느 벽 장식보다도 청결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주 이상스럽고 놀랍다. 지금 이 삶에 대해 내게 아무런 미련도 없기 때문이리라. 지금의 나는 하느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하느님의 사랑은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만이 가장 기분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외의 딴 책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어느 구절보다도 파스칼의 열광된 흐느낌이 내 마음을 울린다. 신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아, 지각 없는 내 마음이 바라던 너무나 인간적인 기쁨이여, 주여 당신께서 저를 절망 속에 넣은 것은 이렇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10월 12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만이 제 마음 위에 계셔 주소서. 그리고 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소서. 이젠 더 이상 주저없이 당신에게 온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왜 그런지 퍽 나이 먹은 것처럼 피로한 상태인데도 내 영혼은 이상하게 어린애 같은 기분을 유지하고 있다. 방안이 모두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벗어놓은 옷이 차곡차곡 포개져 있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던 옛날 그대로의 어린애의 마음이다. 이대로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싶다. 또 제롬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없으리라. 주여, 이 일기 속에서 나 자신은 도달할 수 없었던 덕행의 꼭대기에 그를 밀어 올리려 애쓴 한 여자의 마음속의 어설픈 표현을 그가 때때로 놀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이여,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바위 위에 그를 인도해 주소서. 10월 15일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인간 세계의 기쁨을 넘어선 그 위에서
모든 괴로움을 넘어선 저 건너에서 나는 찬란한 기쁨을 느낀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바위의 이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에 도달할 수 없으면 내 생애도 헛된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아, 그런데도 주여, 당신은 자신을 버린 순수한 영혼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축복이 있으리라고 당신의 성스러운 말씀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품에서 죽는 자는 그때부터 행복하느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에 이르러 내 신앙은 흔들립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십시오. 그 행복을 기다리느라 제 마음은 목마르게 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여명에 앞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부르고 있는 기다림에 지친 새처럼 저는 밤이 지새는 것을 기다리면서 노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10월 16일 제롬, 나는 너에게 완전한 기쁨을 전하고 싶어. 오늘 아침 구토의 발작으로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심하게 약해진 것 같아. 한때는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맨 처음엔 내 온몸에 다시 없이 평온함이 깃들었다가 이윽고 육체와 영혼과의 전율, 무서운 죽음의 고통이 나를 휩쓸었다. 그것은 내 일생의 갑작스러운 분명한 계시 같았다. 나는 이 방이 보기 흉할 만큼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무서웠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아, 주여, 당신을 모독함이 없이 이 몸이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나는 다시 일어났다. 나는 어린애처럼 무릎을 꿇었다. 내가 또다시 혼자인 것을 알기 전에 죽고 싶다. 지난해 나는 줄리에트를 만났다. 그녀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주는 그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프로방스 지방으로 여행하고 있던 나는 도중에 잠깐 님에 들르기로 했다. 푸쉐르의 큰 길, 소란스러운 시내 중심가에 테시에르 댁은 보기에 꽤 훌륭한 집이었다. 미리 간다는 것을 알려놓기는 했지만 문간을 넘어설 때는 가슴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하녀가 나와서 나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얼마 후 줄리에트가 나타났다. 나는 그녀를 보자 프랑티의 이모가 아닌가 했다. 그처럼 아주 꼭 닮은 몸가짐에 똑같이 수다스럽고 친절한 태도였다. 그녀는 내 대답도 잘 듣지 않고 연거푸 질문을 퍼부었다. 내 직업에 대해서라든가 내가 거처하는 파리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친구와의 교제라든가 무슨 일로 미디에는 왔느냐, 왜 애기비브까지 가지 않느냐, 가면 에두아르도 무척 반길 텐데 등등. 그러고는 모든 집안 소식을 한꺼번에 들려주었다. 남편 이야기, 애들 이야기, 자기 남동생 이야기, 요즘의 수학 이야기, 농작물의 판로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을 했다. 로베르가 애기비부에 와서 살기 위해 퐁구즈 마르를 팔아치웠다는 것도 알았다. 그도 지금은 에두아르가 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에두아르는 여행도 할 수 있어 사업에 전력할 수 있게 되었고 로베르는 로베르대로 농원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일을 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 회상할 수 있는 것은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객실의 새 가구 사이에 퐁구즈마루에 있던 가구 몇 개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떨고 있는 이 과거도
줄리에트는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일부러 그것에 정신을 팔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12살과 13살짜리 두 사내가 증객계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시키려고 그 애들을 불렀다. 두 사내의 누나되는 리즈라는 여자애는 제 아버지를 따라서 애기 비부에 가고 없었다. 또 한 명의 10살짜리 사내에도 놀러 나갔는데 곧 돌아온다고 했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에 곧 출생할 것이라고 말한 아이가 바로 이 애였다. 이 마지막 해산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줄리에트는 산 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해 그녀는 여자애를 하나 더 낳았다. 그녀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애들보다 그 애가 가장 귀엽다고 했다. 그 애가 자고 있는 방이 바로 이 옆방이에요. 와서 그 애를 좀 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나는 그녀 뒤를 따라갔다. 제롬 오라버니, 이 애의 대부가 되어주시 않으시겠어요? 그러길 바란다면 기꺼이 승낙하지. 나는 약간 놀라서 요람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름은 뭐라고 하지? 알리사. 줄리에트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딘가 닮았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는 말없이 줄리에트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가 일으키자 꼬마 알리사는 눈을 반짝 떴다. 나는 애를 받아 안았다. 오라버니도 좋은 아버지가 될 텐데. 줄리에트는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언제까지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일을 잊어버리게 될 때까지는. 나는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았다.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라도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아. 이리로 오세요.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어두운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의 문 하나는 그녀 방 쪽으로 열려 있고 또 하나는 객실 쪽으로 통하고 있었다. 조금 짬이 있을 때마다 이 방으로 오곤 해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번잡한 일상에서 떠나버린 기분이 들어요. 이 조그만 거실 창은 다른 방들처럼 시끄러운 거리 쪽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나무가 울창한 안뜰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안락 의자에 몸을 털썩 묻었다.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 역시 오라버니는 알리사 언니의 추억에 충실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알리사가 나를 생각해 준 것에 대해 충실하려는 것이겠지. 아니, 그것을 내가 무슨 잘한 일같이 생각해서는 곤란해. 나로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만일 내가 딴 여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는 그저 사랑하고 있는 척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아, 그녀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더니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처럼 마룻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그럼 오라버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랑을 언제까지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줄리엣. 그리고 매일의 생활이 그 위로 불어 지나가도 사랑이 꺼져버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황혼의 회색빛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잠기게 하고 이것들이 그림자 속에서 되살아나 나직한 목소리로 지나간 날들을 회상시켜 주었다. 지금은 줄리에트가 가지게 된 가구들이 있던 알리사의 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줄리에트는 다시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느덧 어두워져 얼굴의 윤곽을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눈도 어쩌면 감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퍽 아름다워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줄리에트가 말했다. 우리들도 이젠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가 힘이 빠진 듯 옆에 의자에 털썩 쓰러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울고 있는 듯 했다. 하녀가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